저는 평생 장녀로 살았습니다. 그 말을 처음 입 밖에 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내뱉은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장녀로, 마지로, 첫째로. 그게 제 이름보다 먼저였습니다. 박수님이라는 이름보다 장녀라는 자리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오남매 중 첫째입니다.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둘. 5명이 좁은 집 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바쁘셨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제가 채워야 하는 자리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동생을 업은 것은 7살 때였습니다. 넷째 동생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에 몸이 안 좋으셨고 아버지는 낮에 공장에 계셨습니다. 저는 갓난아이를 업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등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제 몸도 작은데 그 무게가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울면 제가 울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이 덕에 산다. 그 말이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내가 해줘야 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어머니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이 다 됐는지 확인하고 동생들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고 싸우면 말렸습니다. 그것이 제 방과 후였습니다. 친구들이 동네에서 고무줄을 하고 땅 따먹기를 할 때 저는 집에서 동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했냐고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억울하다고 이름 붙이기 전에 저는 그냥 그게 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언니는 원래 이래야 하는 것이라고.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아주 오래도록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 해에 체육복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 체육복을 사야 했는데 집에 돈이 빠듯한 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올해는 그냥 작년 거 입어라. 동생들 먼저 사줘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게 이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무서워서 운 것이었습니다. 인정하면 더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살기가 더 쉬웠으니까. 체육복은 다음 해에 겨우 샀습니다. 그때쯤엔 유행이 또 바뀌어서 그 체육복은 이미 촌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입었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이미 배운 뒤였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성적이 안 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버지 공장이 어려워졌고 어머니는 가게를 접으셨고 동생들 학비가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이 내가 맞이잖아.
좀 도와줘야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정말 맞이었고 정말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것조차 미안했습니다.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꼭 눌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제 20살이었습니다. 너는 언니니까 참아라.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것은 아마 6살쯤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7살이었고, 세 번째는 8살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을 들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라. 양보해라. 내가 좀 이해해라. 언니잖아. 그 말들은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 너는 원해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 너는 남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제 안에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고, 그 다음에는 서운했고, 그 다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어졌습니다. 참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참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소풍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셋째 동생이 배탈이 나서 병원을 가야 했고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순임아, 미안한데 오늘 소풍 돈 좀 내놔라. 다음 달에 줄게. 저는 돈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소풍에서 아무것도 못 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 것 같았고, 미안해 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명절에 옷을 맞출 때 저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예산이 딸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음에 해줄게 하셨고, 다음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해서 나중에는 진짜 괜찮은 것과 괜찮은 척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제 감정을 모르게 되는 것. 무언가 갖고 싶어도 이미 포기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 하고 싶어도 어차피 못할 것이라고 먼저 단정 짓는 것. 속상해도 이 정도는 속상해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검열하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생들은 달랐습니다. 동생들은 갖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싫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부럽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동생 편을 드셨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니잖아. 동생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 저는 그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언니여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면 답이 안 나오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때쯤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취직을 하고 나서도 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그 일부를 기대하셨습니다. 저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어느 날 알았습니다. 둘째 동생 학원비였습니다. 셋째 동생 교복값이었습니다. 넷째 동생 수학여행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돈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돈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가끔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한 번이라도 이 돈을 써본 적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가족인데, 내 동생들인데, 부모님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그 다독임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26세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친정 사정을 크게 이해해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살림 먼저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내 가정이 먼저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저는 남편 몰래 조금 보냈습니다. 동생이 연락을 했습니다. 취직이 안 됐다고, 당분간 방값이 어렵다고. 저는 또 조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그게 제가 아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해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표나지 않게, 티 내지 않게, 조용히. 그게 장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을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동생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 여동생은 어린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아직 미혼이었고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서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해해 주는 척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불평이 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만 어머니냐?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고 어느 쪽도 완전히 다 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저는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2번. 잠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밖에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뭐, 하고, 괜찮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언니밖에 없다는 게 칭찬인지 하소연인지, 결국 다 나한테 미루겠다는 말인지,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가족한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생각을 또 눌러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 만에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게 제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허탈함인지, 저는 그것을 분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각자 살림이 있으니까, 명절에 모이고, 어버이날에 모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에도 다 모이지 않게 됐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처가 쪽을 먼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그 무렵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 댁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어느 해 추석에는 저만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앉아서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는데, 5명이 뛰어다니고 싸우고 울고 웃던 그 집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반죽을 치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오는구나. 항상 온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도 아닌데, 섭섭하다는 말도 아닌데,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전을 뒤집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름 연기 때문에 눈이 맵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친정일은 늘 제가 맡았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제가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병원 예약은 제가 잡았습니다. 명절 음식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삿날 제수 준비도 제가 했습니다. 동생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도 잘 못 온다고 했고, 저는 그냥 혼자 했습니다. 어느 해엔가 남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잘하잖아. 언니가 하면 다 잘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화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했습니다. 그 패턴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언니가 잘하니까. 언니가 가까이 사니까. 언니가 시간이 되니까. 언니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 이유들이 쌓여서 결국 모든 것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가끔 먼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학교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 아니면 말했다가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저의 피곤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로 입원하셨을 때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동생들한테 좀 해달라고 해. 쉬워 보이죠? 그냥 동생들한테 부탁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 내가 했는데 이제 와서 부탁하면 뭔가 약해진 것 같아서. 내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부탁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저는 다음 날도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70대 중반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당뇨의 신장도 나빠지셔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투석 병원까지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것. 그것이 거의 3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동생들한테 번갈아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남동생은 직장이 멀다고 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아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셋째 여동생은 아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운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유가 붙었고 결국 남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 대놓고 화를 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다. 나도 바쁘다. 번갈아 해라. 그 말을 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투석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두려워서 화를 내고 발을 빼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남겨진 겁니다. 그 차이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과 제가 남겨진 것은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과 나 아니면 아무도 안 하니까 한 것은 다릅니다. 결과는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쌓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3년 동안 아버지를 투석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몸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병원 가는 날 아침에 이불 속에서 5분을 더 있다가 일어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알면서도 5분만 더 누워있고 싶어서 그 5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5분을 소중히 여기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무렵 무릎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을 2군데 다니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투석 날과 어머니 통원 날이 겹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남편한테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가졌고 두 번째부터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오전에는 어머니 병원, 오후에는 아버지 투석 병원. 그 사이에 집에 들러 저녁 준비를 해두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집에 오면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소파에 잠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무서운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갔습니다. 어느 날은 투석병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서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간호사 선생님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잤습니다. 아버지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보행기구를 짚고 나오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고생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두 마디가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도 그 걸음에 맞췄습니다. 그게 저희 매주 3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8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투석을 받으시다가 심장이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마트에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카트에 그대로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5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동생들이 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5명이 모였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다 못 모이더니 이런 일에는 다 모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먼저 치렀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년 먼저 가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빈소를 정리하고 조문객들 오실 것을 준비하고 상복을 챙겼습니다. 동생들은 6시가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이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5이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명절 이야기, 아버지가 혼내셨던 이야기. 다들 웃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남동생이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고생 많이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젓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동생들이 다 저를 봤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아, 언니가 제일 고생했어. 언니 덕에 다 됐다. 그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나야 뭐. 그렇게 손을 흔들고 웃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고생 많이 했지.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지. 했지.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걸까? 투석 병원 대기실에서 잠들었을 때, 새벽에 혼자 전 부칠 때, 남편 눈치 보면서 또 친정에 갈 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그때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다 지나고 나서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뭐, 내가 맞이인데.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뭐, 내가 맞이인데. 내가 해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그 말에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웃었습니다. 잘 먹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사이에서 저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이끌고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장녀의 자리.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운전을 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 됐을 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가 고생 많이 했지. 그 말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눈물을 참아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눈물을 만들 기운조차 없는 것인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들어와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집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둑한 거실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슬플 것 같았는데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할 것 같았는데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득 채워져 있다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고 난 뒤에 그릇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잘 모르겠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20살에 포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고 싶었습니다. 항상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해서 책은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그 나중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나중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항상 있고, 지금 챙겨야 할 사람이 항상 있고,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밀었습니다. 억지로 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제 차례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장녀로 자라면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그 익힘이 평생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관절이 굵어졌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동생들 기저귀를 갈고 부모님 병원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이 손이 쉬어본 적이 있었을까? 이 손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을까? 저는 한참 그 손을 보다가 살며시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제 것이라는 것이, 이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하게도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어머니 방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이 있었고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챙길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슬프기도 했는데 아주 조금은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홀가분함을 느낀 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것이 홀가분하다니. 저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그 감정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두운 거실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의 느낌이었습니다. 슬픔과 홀가분함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지침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은 틀렸을 것이라고. 내가 느끼는 것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제 감정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7살부터 너는 언니니까 참아라. 그 말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감정은 뒤로 미뤄도 된다. 내 감정은 나중에 봐도 된다. 내 것은 언제나 맨 마지막이다. 그 가르침을 저는 너무 잘 배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습니다. 잘 지내지, 언니? 밥은 먹었어. 그런 안부들이 왔고 저는 응, 잘 지내 하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집은 이제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정리를 해야 했는데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동생들이 올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잡아서 혼자 갔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화분도 아직 있었습니다. 아버지 텔레비전 앞 자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제가 밥을 하던 부엌. 처음 불을 켜보던 부엌. 동생들 밥을 퍼주던 그 부엌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싱크대도. 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장녀가 됐습니다. 이 집에서 언니가 됐습니다. 이 집에서 너는 참아라, 양보해라, 내가 맞이잖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그 말들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생 이 집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집의 규칙이, 이 집의 질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나면 이 집이 가르쳐 준 그 규칙들도 조금은 흐릿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조용하기도 하고 여기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참았는데 지금은 참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 속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제주도에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남편도, 아이들도, 동생들도 없이. 그냥 혼자 바다를 보면서 며칠을 있고 싶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동생이 피아노를 배울 때 저는 돈이 없다고 못 배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책을 실컷 읽고 싶었습니다. 소설을. 낮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좋아하는 소설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그 목록이 메모지 한 장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것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것이 먼저였고,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을 다 정리하고 나오면서 저는 현관 앞에서 한 번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텅 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자리에 오래된 기억들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7살 때 동생을 업고 마당을 돌던 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던 저. 혼자 전을 부치던 저. 투석 병원 대기실에서 잠들었던 저. 그 모든 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수고했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말해주겠다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다고. 가족을 사랑해서였다고. 그 사랑이 때로는 너를 너무 소진시켰지만 그 사랑 자체는 진짜였다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 눈물은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집 근처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른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저한테 당연하죠 하고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설레는 웃음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선생님이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전 기억이 났습니다. 동생이 피아노 학원에서 도레미를 치던 소리가. 그때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부러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늦었다는 것도 제 기준이었습니다. 남들이 20살에 시작하는 것을 60에 시작하면 늦은 것일까요? 저는 그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라고. 남편은 뭐 하러 그걸 배우냐고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서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하고 싶으니까요. 그 이유 하나로 충분한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이따금 동생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지, 언니. 언니는 언제나 잘하더라. 언니 덕에 우리가 컸지. 그런 말들이 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예전처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맞아. 나 많이 했지. 그게 다 진심이었지.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야. 그 생각이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장녀로 살아온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그 덕에 잘 자랐다면, 부모님이 그 덕에 마지막을 편히 가셨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이제 제가 정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임아, 넌 뭐가 좋아?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가 좋은지, 뭘 하고 싶은지, 제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너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그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들립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것이겠지요. 맏딸인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미루며 살았는지를. 그 말씀이 유언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너는 너 살아야 한다. 저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 혼자 밥을 먹어보는 것,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는 것, 제주도를 한번 가보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평생 장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지워가면서 하는 것이어야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둘은 함께 있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가능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평생 장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냥 저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이제 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언니로만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를 생각해도 되는 걸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